어둠 속에서 나는 군화를 벗었습니다. 맨발로 얼어붙은 땅을 디디며 심장 소리가 들릴까 봐 숨을 참았죠. 손전등 불빛이 내 발목 바로 옆을 스쳤습니다. 30초, 60초, 12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절대 움직이지 마. 그날 밤 나는 정예부대 여군 장교에서 탈영병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평양 근교 정예부대, 선발된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특수중대. 나는 그곳에서 훈련 성적 1등이었고 사격 실력도 뛰어났으며 명령 수행 능력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큰 지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장교 동무, 오늘은 특별히 얼굴 한번 비춰줘. 손님들 오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전력이 아니라 장식품이었으니까요. 오늘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3년의 기록을 모두 꺼내놓으려 합니다. 부대에서 겪은 부당한 압박, 사라진 동료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그날 밤의 모든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봄, 나는 평양 근교 정예부대 특수중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여군 장교로서는 최고의 영예였죠. 경쟁률 50대 1을 뚫고 들어간 곳이었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예부대에 갔다니 이제 집안이 달라지겠구나. 첫 배치 날 중대장은 나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오, 이번에 온 장교가 상당히 괜찮은데? 얼굴도 좋고 키도 크고. 우리 부대 이미지 제대로 올려주겠어. 그때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외모를 언급하는 게 좀 불편했지만 군대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스케줄을 보면 남자 장교들은 전술훈련, 사격훈련, 체력 단련에 집중했지만 여군 장교들은 유독 의전 교육, 접대 예절, 외부 행사 보조라는 항목이 많았습니다. 이상하다. 우리는 전투부대인데 왜 의전 교육이 이렇게 많지? 동기였던 민지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요. 질문하지 말고. 민지의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배치 2주차 첫 번째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급 부대 간부들이 방문하는 날이었죠. 중대장은 아침 일찍 여군 장교 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손님들이 오시니까 너희들은 특별히 단정하게 입고 미소 잃지 말고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한 일은 군사 브리핑도 전술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간부들 옆에 서서 차를 따르고 웃으며 대화를 받아주고 사진을 함께 찍는 역할이었습니다. 간부 중 한 명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교 동무, 참 예쁘게 생겼네. 몇 살이지? 23입니다. 아, 아직 젊네. 좋아, 좋아. 우리 부대 분위기 좋구만. 그의 손은 내 어깨에서 등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나는 몸을 살짝 비틀며 빠져나왔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나는 샤워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군인의 삶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아직 순진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배치 3개월 차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대장이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장교 동무, 오늘 저녁에 간부 회식이 있어. 너도 참석하도록. 저는 오늘 당직 근무가 있어서 당직은 다른 애한테 넘겼어. 너는 오늘 꼭 와야 해.
이건 명령이야. 명령.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니까요. 회식 장소는 부대 근처 고위 간부 전용 식당이었습니다. 여군 장교는 나를 포함해 3명이 불려왔고 남자 간부들은 7명이었습니다. 자, 장교 동무들, 여기 앉아. 편하게 앉아. 그들은 우리를 가운데 자리에 앉히고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군 장교가 따르는 술이 제일 맛있지. 하하. 나는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간부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농담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장교 동무, 남자친구 있어? 아직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중에 한 명 골라봐. 하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간부가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거울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중대장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장교 동무, 왜 나왔어? 들어가서 자리 지켜야지. 중대장님, 저는 정말. 장교 동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군인이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기는 군대야. 내 기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들어가.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사람이 아니구나. 회식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나갔습니다. 거부하려 했지만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군인이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받아. 그리고 실제로 거부한 여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정아 언니. 나보다 2살 많았고 사격 실력이 뛰어났으며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이 회식 참석을 명령하자 정아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오늘 훈련 준비가 있어서 참석할 수 없습니다. 뭐? 훈련 준비? 그건 다른 애한테 시켜. 너는 오늘 꼭 와야 해. 죄송하지만 저는 군사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정아 언니는 문제 있는 장교로 찍혔습니다. 일주일 뒤 정아 언니는 갑자기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데? 모르겠어. 그냥 내일 아침까지 짐 싸라고 하더라. 정아 언니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날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똑똑하니까 한 가지만 기억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보이지 않는 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보이지 않는 문이요? 지금은 이해 못해도 돼. 하지만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아 언니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정아 언니의 소식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군용 가방은 복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아 언니 이후로도 여군 장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전출되었고 수진이는 가족 문제로 제대했으며 유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대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간부 초대 거절하면 어디론가 끌려간대. 여군은 찍히면 끝이야.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살길이야. 나는 그 소문을 들으며 밤마다 떨었습니다. 다음은 나인가? 배치 1년 차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대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장교 동무, 너한테 특별 임무가 있어. 특별 임무요? 응. 다음 주에 평양에서 아주 높으신 분이 오셔. 그분을 직접 안내하는 역할이야. 안내. 말씀이십니까? 그래.
부대 시설도 보여드리고 식사도 함께하고 필요하면 숙소 안내도 해야 해. 숙소 안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경보음처럼 울렸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뭐가 문제야? 중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너 같은 장교를 뽑아서 특별히 맡기는 임무인데 거절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장교 동무. 그가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군인의 본분이 뭔지 알아?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내 감정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안 써. 알겠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임무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인사고과에 명령 불복종 기록이 남아. 그러면 너는 이 부대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어디로 가게 될지는 너도 잘 알겠지?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사라지고 받아들이면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숙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그때 처음으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탈출. 여기서 도망쳐야 해. 탈출. 그 단어는 군인에게 가장 금기시되는 것이었습니다. 탈영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예부대는 보안이 철저했고 감시가 삼엄했으며 탈영 시도는 곧바로 적발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교였고 부대 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나는 3개월 동안 매일 밤 부대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야간 순찰 시간. 첫 번째 순찰은 밤 10시, 두 번째는 새벽 1시, 세 번째는 새벽 4시. 각 순찰 사이에는 정확히 3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교대 패턴. 경계병들은 2시간마다 교대했고 교대 시점에는 약 5분간 공백이 생겼습니다. 사각지대. 부대 서쪽 담장 근처에는 가로등이 고장나 있었고 그곳은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였습니다. 기상 상황. 눈이 오는 날에는 발자국이 금방 지워지고 경계병들의 시야가 제한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지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12월 중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탈출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군용 가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침대 밑에는 작은 메모 하나를 숨겼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서윤. 그리고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도.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도강 지점까지의 경로를 그린 지도였습니다. 손전등. 작은 LED 손전등 하나. 그리고 마지막 용기. 내일. 내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나는 끝이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눈은 미친 듯이 퍼부었고 바람은 귀를 찢을 듯 울어댔습니다.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첫 번째 순찰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군화는 벗었습니다. 군화 소리는 너무 크게 울리니까요. 양말만 신은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 숙소 출입구. 당직사관이 있었지만 그는 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을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 관문. 부대 중앙 광장. 여기는 가로등이 밝았습니다. 나는 건물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세 번째 관문. 서쪽 담장 근처. 사각지대였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계병이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담장 옆 눈더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이 얼굴을 덮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절대 움직이지 마. 손전등 불빛이 내 머리 바로 위를 스쳤습니다. 30초, 60초, 9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계병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 속에서 머리를 들었습니다. 경계병은 저 멀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관문. 부대 외곽 철조망. 이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으려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배수구였습니다. 담장 아래에는 작은 배수구가 있었고 그곳은 철조망 밖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배수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어깨가 벽에 긁혔고 무릎이 바닥에 찍혔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은 없었습니다. 나는 기어갔습니다. 3m, 5m, 10m. 그리고 마침내 배수구 끝에 도착했습니다. 밖은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배수구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대 밖 땅을 밟았습니다. 나 지금 나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부대를 빠져나온 나는 지도에 표시된 도강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약 8km. 평소라면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눈밭을 걷느라 3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2시. 나는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얼음 위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널 수 있을까? 나는 작은 돌을 집어 얼음 위에 던졌습니다. 돌은 얼음 위에서 굴렀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어. 조심하면 갈 수 있어. 나는 천천히 얼음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뚝. 미세한 금이 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버텼습니다. 나는 다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퍽. 얼음이 깨졌습니다. 내 오른쪽 다리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는 필사적으로 얼음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얼음에 박혔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아직 살아야 해. 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얼음이 또다시 깨졌지만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어서, 굴러서, 이를 악물고, 그리고 마침내 나는 강 반대편 땅을 붙잡았습니다. 했어. 나는 땅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살았어. 나 살았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한까지 가야 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 나는 3일 동안 숲속을 헤맸습니다. 음식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추격대가 올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몸이 떨리고 정신이 흐려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나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남한인가? 나는 마을 초소로 걸어갔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당신, 혹시, 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고 나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따뜻한 담요가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괜찮으세요? 저체온증이 심했어요. 저는 지금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이제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당신 자신으로 살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저는 이제 아무도 제게 명령하지 않는 건가요? 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군인으로 살면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간들, 존엄을 잃고도 아무 말 못했던 기억들, 사라진 동료들, 그리고 살아남지 못한 이들의 얼굴들, 모든 것이 눈물 속에서 흩어져 갔습니다. 지금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웃고 울 수 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여전히 그 부대에 있는 꿈, 도망치려 하지만 잡히는 꿈, 강물에 빠져 죽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나는 여기 자유로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세상 어디에도 당신의 존엄을 빼앗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